아침 나는 멋진 선물. 뉴욕에서 배우이자 라이프 코치인 글래디스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려는 순간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통증이 느껴지더니 이내 목구멍까지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흐느낌이 절규로 변했고 침대에서 나오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내게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죠. 간신히 겨우 척추 지압사에게 갈 수 있었고 신경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영감을 줄 만한 영상물이나 책을 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까지 사놓고 뜯어보지도 않았던 치유 영화 DVD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자 건강과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확언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와 편안함을 달라고 짧게나마 기도드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 일시적인 통증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기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은 일종의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쓸모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무엇에든지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직장에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하루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루이스의 영화를 다시 보고 명상 CD를 들으면서 치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언을 했고 기도를 올렸으며 명상을 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없어서인지 연습 도중에 종종 졸음이 왔지만 말입니다. 드디어 내면의 행복과 선을 알아차리고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치유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가 담긴 명상 CD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내 힘이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몸이 한결 좋아진 것을 의식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뻣뻣했던 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씩 웃으며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봤습니다.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루이스의 안내를 따름으로써 내면에 있는 거대한 치유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개월 전 나는 뻣뻣하고 아픈 목을 부추기며 고통에 울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것은 멋진 선물이 됐습니다. 처음엔 받고 싶은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 선물은 루이스의 말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치유의 잠재력을 나에게 주었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면에서 성장하게 도와줬습니다. 네, 확언할게요. 여기에 다 쓰지 못했던 확언이 좀 있는데 네. 통증과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읽을게요. 확언은 여러분의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신념과도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확언을 종이에 쓰는 것은 확언의 힘을 강화시켜줍니다. 준비한 노트나 종이에 여러분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을 25번씩 적어보세요. 여러분만의 확언을 만들거나 아래에 목록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보세요. 몸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을 25번씩 써보면 오늘 확언 노트 시간에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창조한다.
그리고 내 몸은 이를 반영한다. 나는 생기, 에너지,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 몸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 순간을 즐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요구하며 사랑을 담아 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내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정하게 돌본다.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진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잘 소화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안전하다. 나는 내 패턴을 보며 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지금 강하고 온전한 몸을 창조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는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신속하게, 편안하게, 완전히 치유된다. 어디 갔어? 내 몸은 건강해지기 원한다. 나는 내 몸의 말을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쁜 경험들만 창조한다. 나는 내 몸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흘려보낸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의 삶과 삶에 대한 생각들을 창조한다. 매일매일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양하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읽고 인생이라는 놀이 안에서 춤추기,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만난 빛, 이런 내용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전히 또. 자, 우리 지금 또 뚜벅뚜벅 아주 잘 걸어가고 있거든요. 내일부터는 세 번째 챕터 할게요.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우리가 많이 읽고 있어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나 했는데 시간이 참 횟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계속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138쪽이고요. 책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까지는 또 이제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 부자는 자산 부문이 오늘따라 하품이 많이 나네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자산 부문이 지출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고 남은 돈은 다시 자산 부문에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는 부채는 잔뜩이지만 수입을 창출할 자산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게 안 보이지?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계시네요. 여전히. 네. 제인 스미스님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Today's topic of this book is Dad Poor Dad. How do I know I am rich?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 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 길만 잘 따른다면 자산 부문이 증가할 것이다. 부채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자산 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다 보면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 100%에서 무한대까지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투자. 5,000달러를 100만 달러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려줄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중산층은 이런 투자를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뛰어난 금융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남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당신은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이제 수입이랑 지출이 똑같고 자산과 부채가 똑같다는 거예요. 부채는 은행을 위해 일한 목. 주택을 부유한 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한다. 첫 번째, 회사를 위해 일한다.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주나 부자 주주들을 위해 일한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력과 성공은 모두 소유주의 성공과 은퇴 자금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될 것이다. 두 번째, 정부를 위해 일한다. 정부는 당신이 월급 통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자기들 몫을 빼간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만 늘어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중 1월부터 5월까지 순전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셈이다. 세 번째, 은행을 위해 일한다.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로 주택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이다. 열심히 일만 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퍼붓는다 해도 세 가지 부문이 차지하는 부문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즉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데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면서 자산을 구입할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자산이 증가할 때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도 나 나름의 정의를 규정해 두고 있다. 사실 버크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에게 빌려온 것이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를 천재라 부른다. 몇 년 전 그는 지오대식 돔이라는 것에 특허를 신청하면서 건축학계에 커다란 화제거리를 몰고 온 적이 있었다. 특히 신청서에서 그는 재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지만 읽고 나니 이해가 갔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요거 기억해 둬야겠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재정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회사 일만 해서는 나의 자산이 늘진 않잖아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한 분은 조금 오타가 있네. 값비싼 쓰레기와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플러의 정의는 정확한 측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정적 독립을 이룬다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순자산은 종종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을 포함한다. 가령 당신이 차고에 처박아둔 물건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플러의 정의는 당신의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당신의 재정적인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다. 재산은 자산 부분과 지출 부분의 현금 흐름을 비교해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내 자산 부분에는 한 달에 $1,000의 현금에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내 매달 지출액은 $2,000다. 그렇다면 내 자산은 얼마인가? 다시 플러의 정의로 돌아가 보자. 그의 정의에 따르면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나는 보름분의 현금을 갖고 있다. 내 자산 부분에 월 $2,000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뤄질 때에야 나는 비로소 내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직 부유자는 아니지만 나름 부유한 상태다. 매달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수입을 자산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지금 수준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급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된다. 나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을 쌓는 데 집중했고 또 성공했다.
설사 오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을 통해 지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내 다음 목표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초과 현금을 자산 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자산 부문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수록 자산은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자산이 증가할수록 현금 흐름도 증가한다.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보다 지출을 적게 유지하는 한 나는 임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통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재투자 과정이 진행되는 사이 나는 부자의 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다음의 간단한 법칙들을 기억하라. 첫 번째, 부자는 자산을 산다. 두 번째,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세 번째,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맥도날드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챕터 복습하는 게 여기 나오고요. 요거는 또 내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사실 제 주식이나 강의 수입 같은 거 유튜브 수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집중이 잘 안 돼서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강의 영상이 28일에 처음 또 촬영을 할 것이고 그 그로우에서요. 그리고 코닥이라는 곳에서 또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서는 이제 전문 강연자를 이제 양성한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관련 1인 크리에이터 관련 그런 거를 양성한다고 해서 사실 미뤄두고 있다가 어제 다시 또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서 작성하는 것조차 지난주에는 이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월급 말고도 뭔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자는데 이제 좀 재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또 주제는 요겁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Today's topic of insight is JP Morgan sells 뭐라고 해야 되지? 비트코인 펀드. 비트코인 펀드. 그리고 요가복 파는 리바이스. 빅브라더 애플. 빅브라더 애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테크 브리핑 8월 6일에 있었던 테크 브리핑인데 지난주 금요일인 거죠. 그쵸? 애플이 아동 성학대 사진을 걸어낸다고 하고요. JP 모건이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리바이스가 비욘드 요가 인수를 했다는데 이게 워크 레저 시장을 뛰어든다는 내용인데 JP 모건 얘기를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에 빨리 볼게요.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 판매를 확대하고 나섰는데 현지 시간으로 5일 CNBC는 JP모건의 자산관리사들이 이날부터 프라이빗 뱅킹 고객에게 암호화폐 전문 투자업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 NYDIG이라고 하네요. 함께 만든 새로운 비트코인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NYDIG가 제공하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수 상승률만큼 수익률을 내는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요. 지난달 말 JP모건은 디지털 통화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4개, 오스프리 펀드에서 만든 1개의 암호화폐 펀드 판매를 결정했고 이번 결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총 6개의 가상화폐 펀드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이번 결정은 월가에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암호화폐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 경쟁사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 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군요. JP모건까지 뛰어들자 지난 6일 오후 12시 30분 미 동부시각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8.97% 상승한 48,60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이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고
다만 JP모건은 가입 권유나 홍보를 금지하고 고객이 먼저 요청을 할 때만 판매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액티브 펀드가 아닌 패시브 펀드를 선택한 것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한편 게리 겐슬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SEC이라는 곳의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입니다.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이면 한 번 더 유심히 자주 봐주세요.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이번 주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업계의 로비도 한층 강화되고 있고 앤드레슨 호로위츠로부터 코인베이스까지 수많은 로비스트들은 초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당국과 업계의 줄다리기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다고 하네요. 정말 근데 비트코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3분이나